예, 오늘 87회 그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그 순서는 어, 그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필수 박사님과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 변호사님의 축사를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사랑방 대화라 그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그 2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시 30분부터 그 김연빈 대표님의 발표를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이제 강명호 선장님, 이거 일본 이야기라서 강명호 팽마린 선장님, 그리고 공관기 법인장님, 권호인 대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공관기 법인장님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아마도 토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보고 지명 토론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상생론이라는 일본 책의 그 번역본입니다. 원제는 일본 열도 재생론입니다. 우리 김연빈 그 대표님께서 번역을 이렇게 하신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필수 박사님으로부터 저 축사를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그 바다 모임이 휘수를 거듭해서 87자까지 나가게 되었고, 머지않아 100회가 되면은 빅 세레모니를 한번 해야 할 만큼 우리의 지식 축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바다에 관련된 해운 관련 산업에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바다에 관한 정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경우가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김현빈 귀국회사 대표께서 일본의 2012년부터 15년까지 해양수산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기획 취재를 했고, 그 후에 일본 열도 재생론이라는 단행본으로 나온 그 내용을 번역을 해 가지고 제목을 굉장히 예쁘게 달았습니다.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상생론. 이 국토 상생, 이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 요소들이 있는데 한쪽만 발전하고 다른 쪽은 뒤처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발전을 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은 한중일이 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고 또 각각 국토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육지와 바다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또 지방과 도시가 또 산업 간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바다 모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 주제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육지와 바다의 균형 발전, 혹은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하게 되었던 바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각시켜서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총정리해서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가 아니고 우리가 바다로 열려있는, 삼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우리나라의 그 바다 관련 정책을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한 30년 전에 그 해양수산부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관한 종합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30년 전에 우리는 거꾸로 본 세계 지도를 내걸고
과연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재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남극이 위쪽으로 가고 북극이 아래쪽으로 가게 거꾸로 놓고 본다면 한반도가 바로 열려있는 바다로 나가는 그런 진출로가 되고, 또 바다는 한반도에서 남으로, 동으로, 북으로 혹은 동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바다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지도를 거꾸로 놓고만 봐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지난 500년 동안 바다를 너무 멀리 하고 지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은 1500년은 우리가 바다와 굉장히 밀접하게 생활을 했고 바다를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00년 동안 우리가 해금 혹은 바다를 멀리하는 그런 정책 국가 경영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조금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 역사를 길게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바다를 멀리하고 산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장보고 대사가 한중일에 관련된 우리 연안 바다를 전체를 완전히 통솔 경영을 했던 그 빛나는 업적을 생각을 해보고, 그 뒤를 이어서 고려를 세운 왕건, 태조 왕건부터 고려국가, 고려 전체가 무역을 통해서 세계의 이름을 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국호를 고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려를 영어로 표기를 할 때 코리아라고 할 뿐이지, 우리의 실질적인 세계에 알려져 있는 국호는 아직도 고려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나라를 키워왔고 바다를 통해서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눈에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명나라 정책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명나라에서 취했던 해금 정책을 우리의 기본 정책으로 받아들인 것이 큰 실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이미 해양수산부를 신설을 했고,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정책이 지금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머지않아 우리도 바다를 통한 세계 경쟁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긴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또 우리는 바다를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민족이고 국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김현빈 대표가 이야기할 그 국토 상생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김현빈 대표의 멋진 이야기에 크게 기대를 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항상 빠짐없이 축사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회원이신데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 변호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율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 4번째, 5번째 큰 로펌이 있습니다. 거기 2분 대표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대표 변호사님이 이제 윤세리 변호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좀
약간 은퇴를 하시고 명예대표 변호사님으로 계신데 특히 그 경쟁법, 이제 공정거래법 쪽에 아주 우리나라의 실무 쪽에서 아주 대가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해운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특히 조선 분야도 관심을 갖고 지금 또 연구를 하시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 잠깐 좀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예,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우선 뭐 제가 이런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그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정말 이 바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토요일 밤에 쉬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열정과 정열과 그리고 어떤 그 커미트먼트 그런 어떤 의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뭐 이 바다에 관해서 이제 최근에는 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서 특히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그 지정학적 그리고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바다의 의미가 첫 번째는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 바다가 없는 나라는 뭐 접근이 곤란하고 바깥에서도 접근이 곤란하고 자기가 다른데 접근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흑해가 이제 그 다치면은 그 항구를 잃어버리고 다치면은 그만 외부의 어떤 그 바다를 통한 접근이 안 되니까 전쟁하는데도 힘들고 무역도 할 수 없고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 마치 우리가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변호사로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를 하나의 그 기업 내지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그 국토의 가치가 마치 부동산이 맹지이면 가치가 없고 코너에 큰 도로에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점점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바다가 단순한 어떤 그 항로, 통행로가 아니고 바다 그 자체에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고 또 그 자원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어떤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육지에 있는 자원들은 개발하려 그러면 뭐 땅도 사야 되거나 아니면 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깔아야 되지만 바다에 있는 자원은 사실은 그 자원을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하면 뭐 다른 사람의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길을 닦을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은 바다에 있는 자원의 가치가 육지에 있는 자원의 가치보다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인류의 역사를 크게 한 세 개의 시대로 나눠 보면은 그레코 로만 시대부터 지중해 시대에서 대서양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태평양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류의 역사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구획이 되고 있다 하는 점도 이러한 그 바다의 의미와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의 그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포인트만 뭐 두 가지 포인트보다 한 가지 포인트인데 같은 이제 그 이슈인데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 땅덩이는 육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이 영해를 포함하면은 미국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아주 무리한 그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남중국해 전략을 추구하게 하고 또 1대1로의 어마어마한 돈과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또 그 이 바다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김연민 대표님께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 이런 그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아주 적절하고 시적절하고 또 그 인스피레이셔널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가 통섭적인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야는 뭐 해운, 조선, 그 물류, 또 선박금융, 또 뭐 해양문학 뭐 등등입니다만은 이제 법학자 또 법학 하시는 변호사님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한반도를 부동산으로 본다면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이게 가치가 높은데 우리는 바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성만 지금 대표님이 오늘 어렵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시면 한번 그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 오랜만에 오셨는데 전작 대표님, 전작 전무님 혹시 계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그 순서는 우리 뭐 사랑방 그 대화 그 모임인데요. 뭐 저하고 이제 한종길 교수가 일단 뭐 짧게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순우 조교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화면 위에 좀 띄워봐 주실래요? 예, 예, 요건 이제 우리 책입니다. 이번에 그 바다 그 저자와의 대화 제2권인데 참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진을 많이 넣었었는데 그 이제 사진이 그 이제 저작권 법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그걸 다 빼는 바람에 또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 책 이름은 원래는 이제 저자가 있고 이제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 나오는 책은 이제 그 바다 전문가와의 대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뭐 필자분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저자는 안 읽지는 몰라도 일단 이 책이 나오면은 저자가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 이제 바다 저자와의 대화 2로 하자 해서 책은 그렇게 바다 저자와의 대화 2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이제 프린트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뭐 8월 다음 주 7월 한 15일, 16일 경에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미 3권, 4권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빨리 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그 이 책을 한번 보면은 우리 바다 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통계 자료도 많고 참 내용이 참 좋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최선적으로 다른 것도 좀 올려주세요. 예, 7-1 좀 올려주세요. 보이시나요? 최선우 저기 클릭하세요. 클릭을 안 했네. 화면 안 보이시나요?
예. 예, 요거 좀 화면을 좀 크게 한번 해봐 주실래요? 요건 이제 처음으로 뭐 제가 공식적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이제 해상법 주간 브리핑이라고 주말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뭐 신문에 우리 바다 관련되는 사실 관계들이 많이 나열되는데 그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여기다가 좀 많이 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8호까지 그렇게 나왔었는데 7호에는 이제 채선료와 지체료 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는 설명할 시간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수화인이 수입자 그걸 받아가지고 프리타임 안에 운송인한테 넘기지 못하면은 그 이제 뭐 디텐션 차지를 그래서 이제 지체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액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화주들이 엄청난 지체료를 납부하게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큰 이슈가 돼 가지고 하파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규제가 없는데 미국에는 이 FMC에서 지체료는 어떻게 부과해야 된다는 고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더 강화를 해가지고 FMC에서 정하는 대로 안 하면은 이게 지체료 청구가 무효가 되도록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이제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료의 법적 성질이 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뭐 또 전기선사들 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거고 화주는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기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예. 예, 클릭 한번 더 해보세요. 7다시 안 돼요. 예, 화면 좀 크게 좀 해주시고 예, 이건 밑에 그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인선인데요. 예인선 이제 예인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지선을 끌고 운송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터그보트 그걸 우리가 이제 예인선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림 아래처럼 항구에 배가 입항할 때 이걸 안전하게 입항하도록 밀어주는 역할,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흥해라는 곳에서 뭐 창립 40주년인가의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예선의 법률 관계를 좀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여기 보고서에 담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8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8호는 좀 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해운 조선의 상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또 철강이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철판 가격이 올라가면은 조선이 이제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출이 되니까요. 철판을 이용해서 선박을 건조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철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했을 때 그 철판 가격, 그러니까 선주와 계약했을 때 자기들 산정했던 철판가보다도 지금 이제 건조할 때 필요한 철판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조선소가 이제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양 밸런트 협회하고 철강 협회가 모여가지고 이런 조선 철강의 이런 상생을 데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장을 보게 됐는데 그날 이제 행사에 가니까 그 이제 조선업 또 철강업 관련 그 산자부의 이제 과장서기관 4명이 참석을 했고 각 단체의 부회장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또 참석을 했는데 그야말로 2분의 1은 조선업계, 2분의 1은 철강업계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하주 상생하자고 할 때 우리 세미나 때 가보면은 그 하주는 뭐 거의 없고 선주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조선 철강이 진짜 서로 그 상생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거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유튜브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성환 장관님 소식 좀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주에 6월 29일 날 그 부산항 발전 부발협 그 모임에 이제 그 초대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계 대표로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세월호 한진형 사태 이후에 우리가 해운 조선 물류 선박 금융 을 아우르는 이런 공부하는 모임이 많다. 그 공부하는 모임에서 이제 정책 제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해양수산부나 국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좀 통로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장관님께서 우리 그 바다 공부 모임을 또 직접 언급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모임이라고 또 칭찬까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결 평석 회의 이건 이렇습니다. 그 우리 모임에 이제 해양 안전 심판은 이제 하지를 않았었는데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사고의 원인을 이제 판단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그런데 심판원이 이제 재결한 것을 좀 평가받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재결 평석 위원회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에서 뭐 제가 또 위원장으로 있어가지고 한번 모시고 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이제 뭐 어선의 이제 항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뭐 산업법 모임에서 드릴 말씀을 마치고 한종길 교수님께서 지난 우리 모임에서 장관님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우리 그 연안항에 이걸 좀 더 이제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오늘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종길 교수님께서 뭐 생각하고 계시는 공영화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고 우리가 한번 시간을 보고 내양 그 해운에 대한 그 발표도 듣고 토론하는 말하자면 본 주제로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한 10분 정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종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급작스러운 그 부탁을 받고 사실 파워포인트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집에 컴퓨터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휴대전화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 파워포인트를 지금 못 띄울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해운을 이야기할 때 크게 이제 그 여객하고 화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데 공통의 문제점은 여객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한 평균 2.4척 그리고 뭐 화물은 뭐 이것보다 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선우 조교가 제가 보냈더니 이걸 공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화면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시죠. 조금, 예, 예. 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장으로. 예, 우리가 해운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선원, 선박, 그리고 기업이라고 한다면 선원 같은 경우에는, 여객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양질의 해기사 부족, 그리고 적정 인원 확보가 곤란하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고성가의 신조, 하나 앞으로, 지금 그 앞에, 예. 고성가의 신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중고 선박을 도입하고 무리한 개보수 작업을 해서 세월호 같은 사태가 났고, 그리고 그 선사 입장에서도 차도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연안 여객 선사들도 재무 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해기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이 우리 모임에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가 양질의 해기사를 확보하려면 좋은 성선 환경을 갖춘 선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박에다가 적절한 대우가 가능한 선사가 필요한데, 결국 선원은 선박으로, 선박은 다시 선사, 그 운영 체제의 문제로 기결된다. 그래서 여객 선사의 운영 체제 해결 없이는 제2의 해결을, 세월호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장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버스에서 이제 이미 우리가 민영제로 하고 있던 버스를 2004년도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중공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장단점은 뭐 있지만, 중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을 압박하게 되고, 또 운영이나 관리의 투명성 문제, 민간업체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여기에서는 신안군하고 정선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미 이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죠. 지자체가 아예 버스를 사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것인데, 이 버스 업체들의 지불하던 손실 보전금에 비해서 약 10억만 더 부담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이미 나왔고, 그 다음 장, 가까운 뭐 수도권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화성시가 약 인구 한 80만, 90만 정도가 되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버스 공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화성도시공사에서 공영버스를 운항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명분이 뭐냐면 교통소외 지역과 신도시 지역에 대한 단계적 공영버스 공급 확대, 공공성이 보다 강화된 버스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신안군에서 이미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그 운임도 낮추게 되고, 운항 횟수도 증가시키고, 또 운항 노선도 목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노선을 아주 짧게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그 편의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 장. 그래서 저는 이미 여객선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 덴마크, 스코틀랜드, 그리고 뭐 호주에서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장거리 항로 같은 경우, 인천 제주나 부산 제주, 또 목포 제주와 같은 이런 항로에 대해서는 선사가 운영 계획이나 선박 관리, 선원들의 내용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제출하고 입찰을 하고, 선박 구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하고 운항선사를 지정하는 형태의 그런 방안. 차도선 항로 같은 경우, 또 아니면
대체 가능 타 교통수단이 없는 항로에 대해서는 뭐 울릉도나 백령도 같은 이런 조금 장거리지만 그런 곳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선박 소유 및 선원을 직고용하는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선원들도 지금의 형태로 연안 여객선에 타라라고 하면은 양질의 선원들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좀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화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화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업체들 갖고 있는 선박수가 2,600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세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원 고령화, 적합 선원 확보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IMO 환경 규제가 덮치면 이 우리나라 연안 화물 운송 사업은 다 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연안 여객과 화물을 포함한 그런 계획 조선 그리고 선복 조정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964년에 내항 입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선복량을 정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998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넣을 때가 6천억 원 정도를 재정을 투입을 했고요. 해마다. 그래서 스크랩 앤 빌드라고 해서 배를 폐선시키면 폐선 보조금을 주고 폐선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적정 선복 범위 안에서 신조선을 하도록 하고 그 신조선들을 일정 시기 운영을 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에다가 다시 비싼 값을 받고 팔고 그러면서 매각 차익을 얻도록 해서 연안 선사들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이런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LNG 추진 선박을 비롯한 대체 연료 선박을 IMO 규제가 있을 지금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그런 정책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 척당 40억 정도를 생각하면 연간 100척 정도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걸 10개년 한다고 그러면 연간 5천억 총 한 5조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해양진흥공사가 보정을 쓴다든지 에다가 녹색기금, 기후대응기금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정부의 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연안 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획기적으로 친환경에다가 말 그대로 타고 싶은 선박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안전과 사업성 같이 다 확보할 수 있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되고 제가 그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세월호 때 이제 그 조사한 바로는 그 카페리가 22척이었어요. 지금은 몇 척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차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항을 금지시키면 이제 되니까 일단은 그 22척에 대해서 정부가 하여간 그 안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 중간 단계로 말이죠. 우리가 한 교수님 저 제안을 실행하기는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여간 그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은 이제 카페리이기 때문에 그 카페리에 집중적으로 뭐 인력이나 등등 투자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배는 22척이니까 크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김연빈 대표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삼남 저 장관님께서 들으셨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빈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오늘 바다대화 87강에서 발표하게 된 김현빈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앞두고 오전에 그 두 편의 동영상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제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에서 발간했던
검증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을 제가 번역해서 출판한 것을 계기로 해서 2007년 8월에 그 국정방송 KTV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소개드릴 국토 상생론과 그 후속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측면에서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그 남병웅 박사님께서 SK 브로드밴드의 국토 상생론을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모두 감상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그 재생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00 해양수산부에서 41년간 근무하고 2019년 6월에 부의사관 대우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권의 책을 제가 번역해서 출간을 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7년 8월 1일 날 방송됐던 한국 정책 방송의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캡처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게 아까 남병웅 박사님께서 대구 브로드밴드 대구 뉴스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란 표현을 앞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확산해서 정착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이 바다로 열린 나라 헌법 제3조 개정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입니다. 그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해양 강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바꾸어야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생활화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을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로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신을 개정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유구한 해양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육지 중심적이고 폐쇄적이고 획일적이고 국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해양적, 개방적, 보편적 그리고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사고로 발상을 대전환해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숭고한 헌법 정신을 세계 만방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토 상생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상생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국토 상생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상생론은 보시는 바와 같이 7장 59개소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개 장을 더 추가해서 전체 8개 장 67개소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기에 소개된 정책 사례가 218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이 230명. 그리고 이것을 취재한 요미우리 기자들이 76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거의 44개 도도부위원회에서 이 대상을 했고요.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외국 18개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거의 이 책의 원본은 일본 열도 재생론은 254쪽인데 163쪽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 전문가 7명이
재능 기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국토 상생론이 얼마나 방대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토 상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 상생론의 부주제인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생존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내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2021년 9월 19일 경로날에 맞춰서 연례적으로 통계로 본 일본의 고령자를 발표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고령자 인구는 2021년 9월 15일 현재 3,640만 명입니다.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1%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자 비율은 1950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65세 이상이 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도 2021년 9월 29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역시 연례적인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통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2배이고 2045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라는 OECD 보고서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서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1%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OECD 38개 국가 중에서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 15.7%는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 18.8%를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로 일본의 36.8%를 넘어서 OECD에서 가장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전체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있습니다. 2014년에 나온 지방 소멸이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이 책에서 2010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인구 문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은 전체 지자체의 49.8%인 896개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 도시로 변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18일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89개 지역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한 달 전인 6월 10일 날 제정 공포되어서 내년 1월 1일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국토 상생론이 담고 있는 의미를 역자 서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열도 재생론을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것이 이 국토 상생론입니다. 일본 열도 재생론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그 동일본 대지진에서 노출된 일본 국토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생존에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미우리 신문이 국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기획 취재한 내용을 모은 책입니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국토 형성과 지방 소멸 억제를 위한 전략과 접근 방법 그리고 상생의 메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떠나서 이를 융합하고 승화시켜서 냉각된 한국과 일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전향적 뜻이 이 책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그 스스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대륙 진출이 막힌 우리나라도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섬은 바다로 닫힌 공간이 아니라 바다로 열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바다로 열린 나라입니다. 일본 열도 재생론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항 대립, 즉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새로운 국토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이 발상의 전환을 들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나라, 일본 역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가 아니라 사방이 바다로 열린 섬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상생론에서 한국이 일본에 던지는 상생의 메시지입니다. 바다로 열린 나라는 상생과 함께 역자가 혼신의 고뇌 끝에 세상에 내놓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계 유수의 해양 강국인 우리의 인식이 아직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 인식을 바꿔보자고 한 것은 아까 우리 헌법 개정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상생론은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불러온 소멸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일본과 세계 각국의 국가와 지방정부, 각종 기관, 단체, 대학 등의 정책 사례와 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정부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책 구상에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구정책, 복지정책, 고용노동정책, 농어촌정책, 해양정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정책들을 참고 삼아서 융합하고 발전시켜 각 부처와 단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중책을 맡게 된 분들에게도 꼭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상생론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재되고 2013년 초에 발간됐기 때문에 지금 한 9년의 시간적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메우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일본 열도 재생론에서 소개된 정책과 사례들이 그 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적해서 역자 주석을 통해서 가능한 한 현재 상황과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사항과 제도에 대해서 역자 주석을 달고 시사적이거나 짧은 주석으로는 설명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역자 부록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일본 열도 재생론의 내용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일 상생으로 융합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한 개 장을 새로 편성해서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상생론 출간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자가 평소 생각해오던 정책 아이디어 중 국토 상생론의 내용과 어울리는 몇 가지 과제를 역자 후기를 통해서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님은 축사를 통해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상생론은 동일본 대지진과 극한 홍수 등을 겪으면서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지속 발전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 전략과 아이디어 사례 등을 담은 책이다. 언론 연재 기억이 바탕이 되었으므로 내용이 쉽고도 간결해서 누구든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무질서한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본 열도 재생론이 발간될 당시에 일본을 둘러싼 사회 현상과 일본 열도 재생론에서 소개된 주요 정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열도 재생론의 기획 배경을 그 열도 재생 취재반 이토 도시유키의 그 머리말에서 보면은 그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이 국토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복구 부흥을 위한 청사진에서는 왜곡된 국토를 수정하면서 어떻게 균형 잡힌 국토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구 부흥을 중심에 두면서 일본 전체 공통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국토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가능한 한 국토 전체를 시야에 둔 큰 그림을 독자 앞에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기획 연재를 할 때 일본 열도 재생론 출간 과정에서 가장 곤란했던 점은 국가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항 대립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방제에 관한 의견 대립과 인구 감소 속에서 성장력을 어디에 구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국토 상생론의 7개 장으로 이루어진 상생론의 각 장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경제 재생을 위한 비장의 카드입니다. 일본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도호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지열 발전이 발달을 했고, 또 춥고 먼 그 홋카이도가 교외형 데이터 센터나 식량 비축 기지로서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그 구주 연합으로 기울 뻔했던 타이완 고속철도 사업이 타이완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에 강한 신칸센 기술로 낙찰된 것,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불행한 경험과 교훈이 피폭 의료, 재해 의료 등 세계적 부흥 거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짐 취급을 당해왔던 지방이 그 특색을 살려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면 국가 전체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지방 분권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세원과 권한을 이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분권하고 무엇을 집권할 것인가 하는 분별이 확실해질 때 지방이 성장 엔진으로 비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광역권 구축인데요. 21세기는 도시간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그 엔진이 되는 것이 도시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 조성과 특색 있는 광역권이 일본 성장을 유지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면서 그 도쿄권의 잠재력, 그레이터 나고야, 간사이 광역연합 등 간사이를 세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노력, 도시 강화를 가로막는 사건의 벽, 허브공항과 허브항만을 위한 현실적 제약과 노력, 건축물 감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3장은 최첨단을 가는 농림수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은 잠자는 자원과 잠재력. 아까 1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화산으로 이루어진
호상 열도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호상 열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 해양 자원이 무진무궁하게 매장돼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가 일본 주변의 해저 지역 31만 제곱킬로미터를 새롭게 대륙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그 도호가 집중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국토 면적의 80%에 필적하는 대륙붕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은 3개의 두뇌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성장해 가기 위한 최대 요소는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속에서 인재, 특히 성장 전략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두뇌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도쿄 대학의 인도 사무소, 그리고 가상 대학인 센젠 허이대학, 그리고 볼로냐 프로젝트, 그리고 삼성 퇴직자들이 교수진으로 활약하는 우리나라 호서대학교 디스플레이 공학과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가 감소가 초래하는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 방식의 변혁이 없으면 정부와 지방 공공단체를 피폐하게 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아당기게 되기 쉽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주거 방식의 재편이나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발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일본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제7장은 재해 빈발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것도 그 재해가 빈발하는 일본에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이전의 과제로서 국토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도 직하형 지진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서 재해 빈발기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8장은 새로 추가한 것인데요.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 상생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함께 겪고 있는 경험과 고뇌가 한일 양국의 상생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지인들의 재능 기부로 새로 마련해서 추가했습니다. 균형 발전은 한일 공통의 과제라는 의견과 함께 화성시 100mm 사례로 본 어촌 상생 방안, 그리고 한반도 남서부 섬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농어촌 빈집을 콘도형 공유 숙박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국토 상생론의 원본, 열도 재생론에는 열도 재생론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그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무려 14곳의 발상의 전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예전에는 성장과 발전의 마이너스 요인 취급을 받아온 멀리 떨어짐이나 추위가 새로운 가치로서 재평가받고 있는 것도 발상의 전환의 구현이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발상의 전환의 의미를 포함한 문장만도 28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정책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 수도권으로 통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단독 주택지로 개발된 이바라키현 도리데시의 후타바 단지는 최고 번성기의 인구가 약 4,500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후에 인구는 2,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37%에 달해서
단지 내에는 빈집과 빈터가 흔히 눈에 띕니다. 옛날에는 노선 버스도 있었지만 지금은 평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평일에도 아침과 저녁 무렵에만 운행합니다. 그리고 상가에는 50동의 상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10동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경제 산업성에 의하면 전국의 주유소 수는 1994년 6만 점포에서 2010년에는 3만 8천 점포, 그리고 2021년 3월 현재는 2만 9천 개 점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가 3점포 이하인 주유소 과소지는 2010년에는 229개였지만은 2021년에는 343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성 조사에 의하면은 자택에서 도보로 20분 이내에 생선 식료품점이 없는 고령자 세대 수는 2005년 46만 세대에서 2050년에는 약 2.5배인 114만 세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보면서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일까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합리적인 생활은 그 생활을 최소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방 공공단체 행정의 재정을 압박하고 업무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성장과는 역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비합리적인 생활 방식을 허용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자립을 꾀해서 비합리적인 생활 방식을 생산성이 높은 생활 방식으로 변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은 쉽고 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래의 발상을 8번 전환해서 비합리적 생활 방식을 합리적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 국가 전체의 기반 상승을 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이용한 재해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총사업비 230억 유로를 투입한 치수 사업의 기본 방침은 할 수 있는 한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북해 연안에 40년 이상의 세월을 투자해서 10개 이상의 거대한 콘크리트 방조제와 수문을 연결해서 침수 방지를 최우선시한 종래의 치수 대책과는 사고방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향후 100년간의 치수 대책의 기본 방침 국가 물관리 계획도 물과의 관계 방식에 대해서 싸움이 아닌 공존을 내걸었습니다. 구조 대책의 핵심에는 인구 연간 1200만 입방미터 모래를 사용해서 해안선의 사고를 높이거나 폭을 넓히는 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니가타에서 유수지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2004년 7월에 발생한 호우로 인한 제방 붕괴를 계기로 해서 니가타 해안에서는 제방 일부를 2 내지 3m 낮게 한 원류제가 2011년 3월에 완성되었습니다. 호우 시에는 상류부 논에 일시적으로 강물을 끌어넣어서 유수지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하류부의 수위를 낮춥니다. 자연의 맹위를 인공물로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받아들여서 흘려보내는 발상으로 자연을 이용한 재감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위험한 장소에 사는 자유란 것인데요. 2005년에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음습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2006년에 부흥 대책 고향으로 가는 길을 책정했습니다. 가옥 재건이나 주 밖으로 이전하는 선택지를 주민에게 주고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해를 입은 주민의 88%가 이주를 거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당국은 재해를 줄이는 감제 대책으로 제방을 강화하고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고 주택을 고상화할 것을 장려하면서 3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었지만은 여기에 응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15억 달러를 투자해서 고상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상화로 그 효과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고상화로 장래 40억 달러의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40억 달러나 되는 손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면 감제를 위한 수지는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주민 집회에서 행정기관이 제시한 부흥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이 반발했습니다. 2011년 11월 이야기현에서 그 주민이 반발한 이유는 주민이 사는 지역을 재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살 수 없게 하고 높은 곳으로 이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몇 개 집락에서 고지대 이전이 결정돼서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위험한 장소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간단히 이주하지 못하는 것이 인정이란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그 위험한 장소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위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주민의 애고스러운 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벼랑 아래에 있는 주택이나 천정천보다 낮은 장소에 밀집해 있는 주택 등 그 벼랑 붕괴나 홍수로 인해서 위험이 뻔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주민이 온갖 수단으로 저항을 하고 행정기관도 귀찮은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무사 안일주의로 길고 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에게 자금을 투입해도 방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리상의 위험에 눈을 감고 재해가 발생하면 결국 공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 절대를 주장하며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이 책에서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라고 하는 배 전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공공 우선의 발상을 가져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치권의 국토 계획, 국토 형성에 대한 구상력과 그것을 추진하는 동력이 갖춰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나카 가쿠이 유상 당시의 열도 개조가 그 대표적입니다. 1972년에 다나카 수상을 저자로 발행된 일본 열도 개조로는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 그 신칸센 정비 추진 등 국토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토 형성의 방향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열도 개조는 지방에 대한 분배로는 성과를 거둔 반면에 토지 가격 앙등,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고 효율 우선의 인프라 정비는 전국의 획일적인 희가지 조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과제에 부응한 국토 형성을 정치권에서 구상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의미에서는 지금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권의 열기가 매우 부족하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재정난, 지구 환경 보호, 재해 빈발 등 대응해야 될 과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국토의 방향성도 변화하고 있고 지금처럼 정치의 키자비가 요구되는 때도 없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광역지방공공단체가 47개 도도 부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방공공단체로는 정령지정도시 50만 명 이상의 정령지정도시 20개, 중액도시 62개, 구시정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 읍면동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전국에 174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일본의 에서는 여러 가지 그 도시를 합병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광역권 구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입니다. 이 간사이 광역연합은 구급 의료 제휴나 방제 등 부와 현의 영역을 초월한 행정 과제를 추진하고 국가의 일선 기관인 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분권을 추진할 목적으로 간사이 8개 부현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근거해서 설립한 특별지방공공단체입니다. 이게 2010년 12월 1일 설립되었고요. 이게 이 지역은 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사이 광역연합과 비슷한 게 규슈 광역행정기구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상만 되었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도 구상은 오사카 도를 도쿄도처럼 만들자는 그런 구상이고요. 주쿄도 구상은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에서 아이치현과 나고야를 통합해서 역시 뭐 오사카 도처럼 만들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 니가타 주 구상은 니가타 현과 니가타 시를 합병해서 주로 만들자는 구상이고 또 특별자치시 구상도 있고 특별시 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령 지정 도시는 법정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액시가 있고 또 환도쿄만 구상인데 환도쿄만 구상은 도쿄 동부 지역의 보소반도의 이상 도시를 만드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터 나고야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그레이터 나고야 이니셔티브란 영내 산업 경제를 보다 세계 개방해서 전 세계에서 뛰어난 기업, 기술, 인재, 정보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레이터 나고야라는 통일 브랜드 아래 행정,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 관민이 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프로모션 활동, 기업 유치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색을 살린 메가시티 정착입니다. 앞에서 제가 일본의 광역 행정자치단체의 통합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월 13일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특례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9일에는 간사이 광역연합을 벤치마킹한 부울경 자치연합, 즉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제정 6월 10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 지역의 메가시티를 정착시키고 또 새로운 메가시티 구상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형 도시공간 입체도로법 제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라노먼 힐스 재개발 사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수도권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부, 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 약 40m 깊이의
대심도 고속도로를 뚫어서 상습 정체를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입체화를 위해서는 입체도로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토라노먼 힐스는 반세기 이상 잠자고 있던 도쿄 도심의 도시계획도로를 지하화하고 입체도로 제도를 이용해서 터널 위아래로 초고층 복합 건축 시설 건축물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 결정권자의 이 과감한 발상의 전환, 그리고 냉철한 기획력과 강한 집행력, 민간의 창의력,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이 복합된 것으로 공무원 사회의 의식 개혁과 규제 개선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입체 도로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20대 국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박성중 의원과 김혜재 의원의 입체도로법 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것은 그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의 지하에 터널로서는 이 터널을 통해서 이제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 위에 또 이제 그 고층 건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투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토라노먼 지구 개발 사업의 계략도인데요.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때 이 건설 현장을 계속 지켜봤고, 또 이게 2014년도에 준공이 될 때 우리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때는 국토교통부였죠. 국토교통부에서 이 개발 사업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그 도시마 에코 뮤제타운을 건립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쿄 도시마구 신청사 건립 사업인데요. 도쿄 도시마구 신청사 도시마 에코 뮤제타운은 그 공공청사와 민간주택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 건축물입니다.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대형 청사를 건설한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의식 개혁과 규제 개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 행정개혁추진회의와 국토교통백서, 공적 부동산 활용 사례집 등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청사를 건축하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로구 561동 주민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건립되었고, 이 서초구청도 2026년 개청 목표로 청사와 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공공주거시설 등이 동거하는 청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공공주택 공급에 국한된 느낌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밑에 부분은 그 구청 청사입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그 민간의 아파트죠. 이 사업을 추진한 흐름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 완화로 수도권의 3만 호의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 아파트 관리동의 용적률을 관리를 하면은 당장 수도권의 3만 호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제 평소의 주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지역 상생 그리고 해륙 상생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항만구역 안이나 무인도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이 2025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역 지방정부 간의 갈등, 도시와 농촌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쏟아지는 도시 폐기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2021년 독자적으로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인천 에코랜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 당선된 시장이 이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처분장을 내륙부에 건설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매립장을 어쩔 수 없이 연안 지역에 조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장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연안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폐기물 최종 처분장을 항만구역 안이나 무인도에 조성하고 폐기물 매립 포함을 항만법상의 항만시설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립 호환 건설은 항만 건설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을 하고 실제적인 매립은 폐기물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해서 폐기물 처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1973년에 항만법을 개정을 해서 폐기물 최종 처분장이 되는 폐기물 매립 호환을 항만시설로 추가하고 폐기물 매립 호환 건설 업무를 항만관리자 포트 오소리티의 업무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약 81개 항만 105개 지구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오사카만 피닉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풍력 발전을 지원하는 항만을 지정하고 항만을 정비하자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2020년 7월에 울산, 제주, 강원, 전남, 신안 등에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양 풍력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양 풍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약 15개 항만이 필요한 것으로 시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4-5개 항이 현재 4개 항이 지정이 돼 있고 2040년까지 10개 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일본의 해상 풍력 발전 지원 항만인 아키타 항인데요. 아키타 항에서는 그 270억 엔을 투자 유치를 해서 2,645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 효과는 3,551억 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3만 5천 명이라고 이 해양 풍력 발전 지원 항만으로서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해양경찰대학을 설립을 해서 우수한 해양경찰 간부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해양경찰법이 제정되어서 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출신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 간부의 사인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장도 해상보안관 출신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국토교통성 행정직 공무원들이 해상보안청장을 했지만은 2013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명의 해상보안청장이 해상보안관 출신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분은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해상보안관 양성을 위해서 해상보안대학교와 해상보안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해양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서 한국해양대나 목포해양대 또는 해양경찰 공무원 교육원 내에 가상의 해양경찰대학을 설치합니다. 국내의 ROTC 제도와 중국 가상대학 센젠허이 대학원 체제를 융합해서 해양경찰학과를 갖고 있는 국내의 7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가 연합을 해서 동학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일정 기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을 해양경찰청에 경장이나 경사, 경위로 특채하는 것입니다. 이 센젠허이 대학원에 대해서는 이 국토상생론에도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항, 광양항은 통합해야 됩니다. 여수항 개항 100주년이 내년 2023년입니다. 내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식을 2023년 바다의 날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해양 강국 천년의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산항 명칭을 둘러싸고 아마 서산 지역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대산항의 명칭은 서산항으로 바꾸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도 서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바꿔서 좀 더 큰 시각으로 항만을 보고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구현입니다. 요즘 상생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상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6월 30일 날 발표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의 경영 방침입니다. 4개의 방침 중에서 지역과 상생 발전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 발전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포용하는 상생 소통 경영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선화 상생입니다. 선주와 화주의 상생, 그리고 선주와 선원의 상생, 선사와 포도의 상생, 선사와 항만의 상생, 항만과 하역사의 상생, 하역사와 운송사의 상생,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선주와 화주, 우리 해운계, 항만계에서 서로 상생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보면은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항만 구축이라는 그런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 하부 과제는 지역산업 상생을 위한 항만 도시 및 해양 공간 재창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생은 제가 이 국토 상생론에서 주장하는 2가지 키포인트, 상생과 열린 중에서 하나인데요. 우리가 상생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국토 상생론에서 제시된 정책 사례들을 참고하고 보완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창출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 대동사회를 구현하는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다대화가 2차 6회 누적 87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융합과 통섭의 장입니다.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 상생론의 절반의 성과는 바로 이 모임에서 얻은 융합과 통섭의 산물입니다. 여기에서 바다로 열린 나라가 나오고 혁신적인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융합의 선물이 나오게 해준 600여 명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확인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